이번 사연은 아이 봐준다고 꼬셔서 돈을 요구하던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아랫사람에게 대접해 줄 것을 강요하는 어른은 이렇게 응징당하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 된 직장맘입니다. 어느새 결혼한 지 4년이 흘렀고 엄마가 된 지도 벌써 2해가 지났네요.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걸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로 33살이에요. 처음 연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땐 솔직히 주변에 시선이 느껴지면서 신경이 쓰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결국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인생의 동반자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저는 중견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IT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2돌을 막 지난 아빠를 쏙 닮은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어요. 아직은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아이가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그런 피로도 금세 잊곤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도 병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분가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네요. 시댁에서 짐을 싸서 나오기까지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이 글을 통해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던 배경부터 분가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담아볼까 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저희 부부가 가진 여유 자금이 그리 많지 않았고 서울 시내 쪽은 집값도 너무 비쌌을 뿐 아니라 교통도 혼잡해서 선뜻 내키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제 상황을 배려해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가깝고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집을 구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었고 반대로 남편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어요. 하루에 2시간이 넘게 차 안에서 보내는 일이 쉽진 않았을 텐데 남편은 힘든 기색 없이 묵묵히 감내해 주었죠. 그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며 사는데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각자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서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 맡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곤 했었어요. 물론 평일에는 제가 주로 청소나 집안 정리 같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남편은 주말에 대청소를 하거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일을 도와주었고요. 주말 저녁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소소한 여유를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신혼생활은 특별히 큰 문제 없이 무던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저는 잠시 일을 쉬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았지만 복직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고민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죠. 아직 어린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은 선택일지를 두고 남편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어요. 제 친정은 차로 몇 시간은 걸리는 거리라 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육아 도우미를 고민했는데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고요. 마침 그 시기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누이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게 되셨고요. 시어머니는 지금껏 한 번도 혼자 살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고 특히나 딸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시누이의 부재로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거의 주말마다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오는 주말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고 특히나 손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너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내가 살림도 해주고 아기도 봐줄게. 수고비는 그냥 용돈 정도만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라며 함께 살자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권유에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이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도 다르다 보니 불편해하거나 어색한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저도 주변에서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의 상황에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아이를 돌봐준다면 그만큼 마음이 놓일 것도 같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이 돌봄에 대한 수고비도 매달 드리기로 약속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드리기로 하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서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시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족이지만 책임과 예의를 지키고자 했던 저희 나름의 배려였어요. 그렇게 나름의 배려와 함께 살아갈 준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시어머니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며 지냈기에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정성껏 돌봐주셨고, 아이도 할머니 품에만 안기면 평온하게 잠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이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곤 했어요. 이유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이셨고, 오후가 되면 유모차에 태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애정이 느껴졌고, 저희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위해 식사를 차려주셨고, 퇴근하기 전에 미리 저녁까지 준비해 놓으시곤 했어요. 저 역시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저녁 준비도 도와드렸고, 주말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주말마다 넉넉하게 장을 보고 집안일은 남편과 분담하면서 시어머니의 수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애썼죠. 생활비는 물론이고 처음에 약속드렸던 아이 돌봄에 대한 수고비도 매달 정확한 날짜에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성의껏 챙기려 했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육아 방식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저는 가능한 한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와 말투에서 이전과 다르게 묘한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나 행동이 달라지면서 은근히 요구하시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기만 보고 가시려면 답답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겠다 싶은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함께 계시거나 퇴근하고 오면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친구분 댁에서 저녁을 드시고 온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단히 저녁을 준비하거나 퇴근이 늦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해결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열감기에 걸려 밤새도록 보채던 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그날 밤은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보며 밤을 새웠고,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출근을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오늘 병원 다녀오느라 정말 힘들어서 저녁도 못했다. 환자들도 많고 애가 칭얼거려서 안고 기다리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얼른 저녁 준비해드릴게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오늘 너무 기운이 없네. 고기라도 구워 먹어야 힘이 날 것 같다"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곧장 집 근처 마트 정육점으로 달려가 한우 3팩을 사서 돌아왔고 바로 구워서 저녁상을 차려드렸죠. 시어머니는 정말 배가 고프셨는지 금세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간 아이의 감기가 나을 때까지 병원에 다니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신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말일이 다가올 때쯤 남편이 야근이라 시어머니와 제가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였는데 식사 중에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 달은 고된 업무가 꽤 많았다. 회사로 치면 야간 근무를 한 거나 다름없지.
말투는 장난스럽긴 했지만 왠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1일에 저희는 어김없이 시어머니께 정해진 수고비를 드렸고 평소에는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언제부턴가 왠지 표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다. 애가 몸무게가 늘어서 안고 있으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네.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고비에 대한 암시처럼 느껴져서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들어온 날 밤에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 어머님이 아이 병원에 데리고 다니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애가 커갈수록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다음 달부터 수고비를 조금만 더 챙겨드리는 건 어때? 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예상과 다르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매달 드리는 수고비도 애초에 엄마가 말씀하신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드리잖아. 게다가 병원도 집 앞 5분 거리라 금방이고 요즘 들어서 저녁도 거의 당신이 하잖아.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쉬게 해드려야지. 맞는 말이긴 했어요. 저희도 지금 집 장만을 목표로 적금도 붓고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노고를 가볍게 여기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고비를 못 올려드린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시어머니의 말투는 확실히 냉랭해졌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특히 회사 일이 바빠 퇴근이 늦어진 날에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어? 하루 종일 애를 맡겼으면 일찍 들어오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라며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지셨고 그 말에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곤 했죠. 어느 날은 아이가 밤늦게까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아서 자꾸 뒤척였던 날이 있었나 봐요. 아침 일찍 저희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어제는 밤새 애가 앉아서 나도 잠을 설쳤더니 힘드네. 오늘 아침은 네가 좀 챙겨야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서둘러 일어나 부엌에서 간단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고 저는 출근 시간이 빠듯해서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회사 업무에 치여 퇴근한 제게 시어머니는 아이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 요즘 따라 몸도 많이 피곤하고 이제부터 난 애만 볼 테니 아침이랑 저녁밥은 네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회사 일이 많고 퇴근 후엔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이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침과 저녁 모두를 준비하는 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대신 저녁은 제가 꼭 준비해 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서운한 듯한 표정으로 나도 빨래, 청소까지 다 하려면 힘들어.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쉴 틈도 없는데 요즘 허리까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때쯤 회사 업무가 조금 한가한 편이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퇴근 시간을 앞당겨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렸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물리치료보다 도수치료가 훨씬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도 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수치료가 10회가 넘어가면 이후부터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되어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6회를 받으셨고 6회에 대해 생돈이 나가게 생겼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조용히 봉투를 준비해서 병원비를 챙겨드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드린 돈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했어요. 도수치료비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 체한 모양인데 구토를 해서 옷도 이불도 다 버려서 세탁기를 2번이나 돌렸지 뭐냐. 다행히 집에 있는 약을 먹고 괜찮아졌다고는 하시는데 말투에서 이미 짜증 섞인 기운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했고 매달 생활비와 수고비도 빠짐없이 정해진 날짜에 드렸고 주말마다 장을 보고 청소도 해드리고 나름 노력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평들이 쏟아지고 어느새 당연한 듯한 요구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다음날 퇴근길에 일부러 현금을 찾아와 봉투에 넣어드리면서 어머님 고생이 많으세요. 친구분과 주말에 함께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런 봉투 말고 수고비를 아예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하긴 했지만 남편이 했던 말도 있고 저희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빠듯하게 저축 중이었기에 선뜻 올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정중하게 어머님,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조만간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 없이 입을 꼭 다무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고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혼잣말로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몰라. 자식 새끼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시더군요. 그 후로도 더 직접적이고 날이 선 말들이 많아지셨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막 받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이와 한숨 주무시고 나오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요즘 갑자기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파서 통 잠을 잘 수가 없네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았는데 저도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지쳐 있었고 늘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셔서 크게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조용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꽤나 큰 소리로 너희 친정도 참 무심하다. 외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얼굴 한번 보러 오지도 않고 친할머니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걸 알고나 있냐?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친정부모님에 대한 얘기에 기분이 너무 상하고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차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고 연세도 있으신 데다 몸이 그리 건강한 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와서 아기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사라고 큰돈도 주고 가셨고 시어머니가 고생하신다고 동네에서 양봉하시는 분께 직접 구매한 토종꿀이나 동네 과수원에서 바로 딴 과일도 보내주시곤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은 멀고 부모님 두 분이 건강도 좋지 못해서 자주 오시진 못하지만 늘 저희 걱정하고 어머님 고생하시는 거 감사해 하시고 미안해 하세요.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못 오시는 거지 마음이 없으신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속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매달 말일이 되면 처리할 일이 많아서 퇴근이 좀 늦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죠.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은 이미 굳어 있길래 죄송해요.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어이없게도 죄송할 거 없다. 다음 달 수고비에 야근 수당 포함해서 주면 된다 하시더군요. 이젠 야근 수당까지 운운하시길래 참다 못한 저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매달 수고비와 생활비 그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시는 건데요. 예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요즘 들어 눈치 주시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본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등골이 빠지도록 애를 봐줬더니 네 마누라가 나보고 눈치 준다고 불편하단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드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아니? 내가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아기 봐주는 하녀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어이없어하는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은 엄마,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애초에 아기를 봐준다고 하신 것도 엄마고 수고비도 달라는 것보다 더 드리고 있고 집안일도 시간 날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불만이 뭐예요? 요즘은 저녁까지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득을 보고 엄마는 손해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본인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역시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마누라한테 정신이 팔려서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손녀 봐준다고 허리에 다리에 온몸이 고장이 나도록 봐주고 있는데 말이야. 옆 동네 사는 내 친구는 놀면서 아기 봐주는 나보다 아들한테 용돈을 더 많이 받는다더라. 하시는 거 있죠. 남편은
그만하세요. 엄마 허리와 다리는 예전부터 안 좋으셨잖아요. 갑자기 우리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엄마 친구네는 자식한테 집을 사주었으니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우리 형편 아시면서 그 집이랑 우리랑 왜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좋으면 차라리 육아 돌봄 자격증 따셔서 정식으로 일을 다니시면서 돈을 버세요. 저희도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돌봄 서비스를 받았을 거예요. 남편이 조목조목 따져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평소답지 않게 한숨을 내쉬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어와서는 저희 집 구해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서로를 위해서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 후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저희는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나머지 시간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갈 때 많이 힘들었지만 보름쯤 지나니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은 다시 합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돈에 집착하고 멋대로 굴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아니요, 어머님 다시 돌아갈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돌봄 이모님께서 정말 정성껏 아이를 봐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다는 말씀이 돈 얘기였죠. 아이를 안 봐준다 해도 늙은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는 보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갑자기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상의해서 한 달에 얼마를 줄 것인지 결정하라고 다그치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돈 못 준다고요. 어머니는 친구분들이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걸 말씀하셨지만 결혼할 때 집 못 받은 내 친구들은 시부모님한테 아이 키우는 값에 생활비 보조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둘이 벌지만 아이 키우며 집 넓혀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라서 그런 거라고 했죠. 저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이죠. 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집을 해준 시어머니처럼 저희한테 요구하시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건데 어머니 아들은 그냥 평범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아들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머리를 짚으시며 어지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로 한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글쎄 시어머니를 오라 했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다네요. 엄마가 이제는 아들 부부 이간질까지 시킨다고 다시는 엄마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 우는 척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니까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며칠 알아 누우셨대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계속 어지러워서 누워만 계시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병원 가보시라고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말하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 남편 눈치를 살폈어요.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속상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요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다들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 집은 그게 안 되니 자기는 결격 사유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시어머니가 더 원망스러우면서도 남편에게 미안해서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눈치를 보느라 시댁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분명 할머니를 만나면 그동안의 정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자기 엄마를 만나지 않아야 자기 엄마도 배우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암튼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라도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걸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저를 배려해주니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시작하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될 수 있으면 유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달라진 게 없다면 저는 또다시 표독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참 어렵네요. 맞아요. 가족 관계가 참 어렵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윗사람의 이름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이라면 손절치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쉽게 손절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내를 배려하는 공정한 남편, 남편의 배려에 고마움을 아는 아내, 이상적인 부부시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